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 박경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 청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 건강보험 제도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수가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또 의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의의 신청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간단히 건강보험 제도에 흘러온 길을 살펴보면 1977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건강보험 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올해 큰 행사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000년도에 여기 보시면 2000년도에 그동안 건강보험 연합이었던 것이 이제 심사평가원과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출범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대가치라는 것은 우리 건강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치가 2001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다음에는 2008년도에 건강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이렇게 실시가 됐습니다. 국민건강제도의 목적은 이번 그냥 슬라이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강보험제도의 근거 법령인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그렇게 법령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뭐 틀니가 보험에 들어간다, 뭐 임플란트가 들어간다, 뭐 실런트가 들어간다 할 때에는 맨 아래 보시는 그 고시에 의해서 고시가 시행되면 바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합니다. 다음 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인데요. 이것도 슬라이드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험 수가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좀 강조한 상대가치 점수인데요. 아마 그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상대가치 점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고 아마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랫단에 보시면은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 곱하기 환산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가치 점수를 또 말씀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 환산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는 각 의료 행위에 사용되는 요양급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업무량입니다. 그 업무량은 뭐냐 하면 그 시행하는 그 의사의 노동 강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험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수로 매긴 그런 상대 가치이고요. 그다음에 진료 비용은 그 보조하는 분들의 그런 가치, 그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약품 같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료 비용에 속하겠고요. 그다음에 의료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 위험도 그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것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내에서도 상대가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치위원회를 운영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또 이것을 또 개정할 때 저희들이 또 많이 회의를 합니다. 다음은 환산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산지수를 알려면은 먼저 요양급여 비용의 계약, 즉 말하자면 수가 협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수가 협상은 예전에는 그냥 유형별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공급자들, 의료를 공급하는 공급자들, 즉 병원협회, 그다음에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또 약사협회, 간호사협회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유형별로 그렇게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몇 퍼센트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2007년도 이전까지는 그냥 한꺼번에 몇 퍼센트를 이렇게 올려줬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각 유형별로 해서 누구는 몇 퍼센트 올려주고 어느 유형은 몇 퍼센트 올려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협상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각 유형별 대표, 그러니까 대표는 협회장님이신데 그 밑에 수가협상단을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5월 달에 수가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7%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이제 올해 협상한 것이 2018년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수들이 이렇게 환산 지수가 있는데 2017년에 80.9에다가 그다음에 2.7% 인상을 하면 2018년도에는 83.1이라는 그런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료비의 구성은 본인 부담액 플러스 공단 청구액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총 진료비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기에는 공단에 청구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총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 플러스 공단 청구액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진료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 곱하기 환산 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총 진료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진료비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진료료입니다. 기본 진료료는 초진료와 재진료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행위수가입니다. 뭐 발수를 한다든지 치석 제거를 한다든지 뭐 하는 것들에 대한 행위수가이고요. 나머지는 치과 재료대, 그 다음에 약제비, 또 가산율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 진료비는 초진료가 의원의 경우에 13,480원이고요. 그다음에 재진료는 8,94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의원급 요양기간은 토요일 날 9시 이후 진료 시에도 가산이 30% 가산이 붙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날은 오후 1시 이후였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토요일 날 9시 이후 진료 시에도 가산이 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위에 걸 잠깐 설명을 못 드렸는데 평일 날은 18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는 가산 30%가 초진료, 재진료에 붙는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록 장애인 진료 시의 가산입니다. 그냥 장애인이 아니고 등록된 장애인, 여기서 보시면은 뭐 뇌병변이라든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들이 보시면은 15개 항목에 대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2배를 더 준다는 말입니다. 100% 더 가산을 한다는 말이고요. 요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 15개가 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를 하셨을 때에는 100% 가산이 붙는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데 상대가치 곱하기 환산 지수로 돼 있어서 전치부 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가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전치부보다는 구치부 발치가 더 비싸고 구치부 발치보다는 난발치가 더 비싸고 난발치보다는 완전 매복치 발치가 더 비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치 환산 지수는 똑같은데 상대가치 점수가 각각 달리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또한 이렇게 종별 기간별로 종별 가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15%, 그다음에 병원은 20%, 그다음에 치과대학 부속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은 30%의 가산율이 붙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료를 받으시더라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받으시면 좀 더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양기간 준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부에 등재해야 되는 것들은 아래쪽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은 방사선 단순 영상 진료의 판독 소견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시라고 나와 있죠. 이게 2017년도 7월 1일에 이제 고시로 시행되어서 이것들도 진료 기록부에다가 이제 같이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보관해야 되는 그 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은 2년, 그 다음에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그 다음에 환자 명부나 방사선 사진, 소견서 이런 것들은 5년,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쓰는 차트, 진료 기록부, 수술 기록은 10년 동안은 꼭 보관해야 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요양기관 준수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실사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다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명세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류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꼭 중요한 것이 바로 요양급여 비용 계산서 영수증 부분입니다. 말하자면은 장부겠지요. 이게 수납 대장 같은 것들을 꼭 비치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각각 치과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 요양급여에서 요양급여 비용 본인 부담액에 대한 기록이 그 수납 대장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환자들한테도 본인 부담액을 받아야 되지만 이 기록이 없으면 그 진료를 안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은 꼭 요양급여비에다가 돈을 써 놓으셔야 됩니다. 치료비를.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그냥 자기는 엑셀로, 선생님들은 엑셀로 했다, 뭘로 했다 하지만은 반드시 종이로 된 그런 그 수납 대장이 반드시 치과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요양기간 변경 사항을 통보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새로 사셨다든지 아니면은 혼자 개업을 하시다가 동업을 하셨다든지 뭐 동업을 했다 혼자 개업을 하셨다든지 뭐 이렇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밑에 보시는 대로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그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고를 하셔야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청구 진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진료비를 저희가 청구를 하면 80% 이상은 전산 점검이 돼서 지표기간 심사가 됩니다. 사람 손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원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소프트웨어 그 인프라가 제일 많이 구축된 데가 아마 심평원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굉장히 전산 처리 같은 것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걸러지는 것들은 보시면 일단 심사 직원이 먼저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은 상근 심사위원도 계시고 비상근 심사위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또 심사가 되어지고 그래도 또 힘든 거, 또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한 것들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또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심사를 이루어지고 심사한 내용은 각 치과별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 절차를 한번 볼까요? 청구 후에 2, 3일 후에는 이제 SMS 문자가 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평원이나 공단에 선생님들 뭐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SMS를 등록해 두시면 여러모로 편리하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실 수도 있고 하시니까 번거롭지 않으시면 그렇게 SMS 문자 등록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심각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AFK
시스템 오류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좀 나중에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구 후에 이제 2, 3주 후면은 심사 결과 통보서가 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 통보서가 오면 바로 원장님들 통장으로 이제 그 진료비가 입금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의료 급여에 대해서는 언제 들어올지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FK 시스템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증빙 자료를 미제출했다든지 아니면 코드가 착오를 일으켰을 때에는 선생님들이 그 청구하신 거를 반송하지 않고 그냥 SMS 문자로 해서 즉석에서 다시 고쳐서 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청구 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수 있었는데 신평원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비스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 서비스에다가 선생님들이 청구하신 거를 집어넣어 보시면 내가 어떤 청구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미리 아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구 금액 조정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나는 제대로 청구하고 제대로 했는데 이런 심사 결과 통보서를 보는 순간 많은 것들이 지금 말하자면 삭감이죠. 심사 조정이고 삭감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왔을 때에는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보완 청구. 보완 청구는 뭐 단순하게 뭐 이제 좀 틀린 거,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틀린 거는 보완 청구이고, 그다음에 누락 청구. 내가 뭐 차트를 잠깐 뭐 분실했다가 해서 잠깐 누락됐던 거. 그다음에 추가 청구도 거의 누락 청구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의 신청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용납할 수 없이 많이 그렇게 조정이 됐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합니다.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심사 조정 청구입니다. 그래서 재심사 조정 청구는 이의 신청하고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이의 신청도 안 받아들여지면 또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안 되면은 이제 심판 청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위원회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또 판결이 나게 됐는데도 내가 도저히 순응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행정 소송을 해서 그 몇 분 또 행정 소송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기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 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부 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이 소신껏 하신 진료를 기록을 갖다가 잘 하시고 또 상병명 이런 것들을 또 잘 기록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들 그 진료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료 기록을 꼼꼼하게 하시는 것은 보험 청구에도 중요하지만은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이런 것들에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제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의원의 행운과 그다음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